여러분, 풍년이 재앙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쌀값이 쭉쭉쭉 빠지니까요.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그것도 뭐 10% 20%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요 50% 100% 150% 오르는데 쌀값만 사실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년 전 대비 쌀값 하락률입니다. 23.6%예요. 이러면 제가 대폭락이라고 달았던 것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보시다시피 통계청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 이게 지역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3.6%보다 더 떨어진 곳도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조사할 때는 전국 평균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더 비싼 데도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진 곳도 있다는 것, 이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8월에 작년 8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55,630원입니다. 8월 평균이 지금 55,080원이었잖아요. 55,580원. 이거보다가 15일 평균은 55,630원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면 올해 8월 15일 42,522원입니다. 정확히 23.6%가 떨어진 겁니다. 23.6%. 1년 만에. 참 장난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쌀값은 말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5만 원대를 유지했거든요. 53,360원. 그리고 올 2월까지도 5만 원은 갔습니다. 55,531원. 그런데 5월 평균에 가니까 4만 원대로 떨어지더니 급기야는요 46,557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8월 15일 날은 42,522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곧 햅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곧. 늦어도 9월 말 정도 되면 햅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묵은 쌀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42,522원이면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참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 풍년이 재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2021년 쌀 생산량을 보면 풍년 맞습니다. 2020년에는요 350만 7천 톤을 생산을 했다면 2022년에는요 388만 2천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8만 톤 가까이 지금 더 많이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된 거예요. 풍년이. 근데 그 풍년이 그냥 쉽게 말하면 쌀값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풍년이 재앙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이야 아무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 오르니까 쌀값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거의 대폭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2018년 3월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018년이요. 2018년 386만 8천 톤을 생산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되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2017년은 더 쌌겠네요. 392만 7천 톤이니까 맞습니다. 2016년은 더 쌌겠네요. 더 쌌습니다. 419만 7천 톤이 되니까 더 쌌죠. 풍년이 되면 쌀값은 더 떨어진다 하는 게 이제는 정석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1인당 쌀 소비량이요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59.1kg이에요. 1년 동안 생산하는 게 말입니다. 59.1kg. 야, 쌀 소비량이 굉장히 줄였죠.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61.9kg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2019년에 60kg이 깨져서 59.2kg 까지 떨어지더니 지금 51.9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고 수요는 떨어지고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런데 수요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또 공급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폭락하는 거죠. 지금 현실이 폭락입니다. 현실이. 그러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쌀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쌀 재배 면적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72만 6천 헥타르에서요. 2021년에는 73만 2천 헥타르로 오히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6년에 77만 9천 헥타르보다는 적지만 2020년 72만 6천 헥타르보다는 오히려 많아지고요. 2019년 73만 헥타르보다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 이게 공급은 앞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올해도 풍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올해도 풍년일 가능성이. 아직까지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풍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풍년이라는 게 재앙이 된다니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것은 이제 농민들 얼굴에서도 드러납니다. 나락을 지금 베면서도 말입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락을 베잖아요. 그런데도 걱정이 앞서 있는 게 요즘 농민들이 그만큼 산지 쌀값이 지금 쭉쭉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솔직히 국가 운영을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이게 물가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2020년이 끝나고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공급망 위기가 닥치면서 이게 말입니다. 2020년 이게 적어도 3분기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2021년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2022년에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농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 정책에서는요. 쌀을 좀 덜 심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콩을 심든가 밀을 심든가 옥수수를 심었어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0.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밀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 해도 됩니다. 뭐 콩이나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려를 했었다면 2020년에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2021년에 농업 정책을 잘 썼으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쌀값이 폭락이 될까요? 게다가 말입니다. 식량 안보 하는데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만약에 2022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해줬다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IT가 정보통신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다면서요. 그러면 농정에 지금 한 해에 뭐를 얼마나 심는지 충분히 저는 이게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뭘 더 심고 덜 심자, 올해는 뭘 심는데 뭘 심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농업정책을 IT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쓴다면 진짜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권력자들이 말입니다. 정치에는 눈이 멀었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세세하게 국가 정책을 쓰는 데는 굉장히 빈약하다. 아니 관심 없다. 그냥 돈 주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닌가,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농민들의 이 불만들 디지털화하면요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돈 풀기만 계속 해가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발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야지, 문재인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그런 짓은 제가 지시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지시라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 이게 쌀값 대폭락이 일어나고 아마도 말입니다. 또 농민들도 쌀값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최저임금 우리가 올린 거 아니잖아요. 주 52시간제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골 가면요 이미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그 이상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한국인 구분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세금을 퍼줘도 이렇게 퍼줘도 됩니까?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저는 그 나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최저임금. 그 나라 최저임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더 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는 나라 기반이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왔으면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그죠? 베트남에서 왔으면 베트남 최저임금. 그리고 뭐 캄보디아에서 왔으면 캄보디아 최저임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주면서 우리는 산업인력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전 세계는 사실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최저임금을 매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국민들에게는요 경단녀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외국인의 천국이죠. 천국.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참 퍼주기 해도 이렇게 퍼주기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제발 대한민국 국민부터 먼저 보호하라고요.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 아닌가요? 제발 외국인들을 이렇게 우대해서 마치 말입니다. 사장님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한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뀐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중국인 가게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한국인이 생기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이러다가는요 중국인 땅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한국인 이게 뭐 임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하는 사람도 생기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쌀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데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농정에 대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나라 운영을 제발 법대로 또 원칙대로 무엇보다도 국민이 먼저 되는 그런 정책 펴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오늘 다시 또 한번 해봅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요. 이렇게 쌀값이 대폭락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다른 건 다 오르잖아요. 80대 중반이 되신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쌀값까지 제값을 못 받으면 그게 불만이 안 생길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잘 펴야 되는 것, 이것은요 국민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